새벽 4시. 어둠 속에서 남편의 기도 소리가 들려온다. 하늘 부모님, 이 못난 종이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를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다. 몸이 아프다. 어젯밤 맞은 뺨이 아직도 화끈거린다. 왼쪽 눈 위 광대뼈 아래. 정확히 그 경계에 남편의 손바닥이 찍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맞았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다. 남편의 기도는 계속된다.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한다.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다. 통일교에 빠진 지 3년. 내 남편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여자들은 남편한테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아내가 됩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날 남편이 내게 말했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다. 확신에 찬 어떤 맹목적인 빛. 나는 웃었다.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당신 무슨 소리야? 21세기에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뺨을 맞았다. 첫 번째 폭력이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맞은 것이었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남편은 내 어깨를 잡고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것도 당신을 위한 거야. 교회에서 배웠어. 참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맞아야 한다고. 새벽 기도는 1시간 넘게 이어진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한다. 복도를 지날 때 아들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인다. 12살 준혁이도 깨어 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의 눈만이 반짝인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준혁이와 눈이 마주친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나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여전히 기도 중이다.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그의 앞에는 문선명과 한학자의 사진이 놓여 있다. 참부모님이라고 남편은 부른다.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한 존재들. 이 못난 종이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제게 힘을 주소서.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나는 그 말을 듣는다.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은 폭력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랑의 매질을. 부엌으로 간다.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준혁이를 위한 계란 후라이. 김치는 남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잘게 썰어야 한다. 밥은 너무 되지도 질지도 않게.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또 맞는다. 칼로 팔을 썰면서 생각한다. 이 칼로 남편을 찌를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있다. 아들에게 살인자 엄마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도망칠까? 하지만 어디로? 친정은 남편이 통일교에 빠진 후 연을 끊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그 사입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나는 나오지 못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혹시 남편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세뇌는 그렇게 조금씩 진행되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남편이다. 나는 몸을 긴장한다. 어깨가 굳어진다. 손에 쥔 칼이 떨린다.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항상 이렇게 온화하다. 마치 어젯밤 나를 때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더 무섭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것. 네, 곧 준비될 거예요. 나는 대답한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참는다.
울면 또 맞는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일교에서 금지된다. 특히 여자는 항상 웃어야 한다. 맞고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여자의 모습이라고. 남편이 내 뒤에 선다. 나는 숨을 멈춘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다. 미안해. 어젯밤에 그가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상처받았을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마치 아이가 주사를 맞고 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모처럼. 괜찮아요. 나는 대답한다. 이것이 올바른 답변이다. 용서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아내의 자세다. 남편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으로 간다. 나는 계속 팔을 썬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난다. 규칙적인 리듬. 이 소리가 나를 진정시킨다. 거실에서 준혁이가 나온다. 아이는 아버지를 피해 부엌으로 온다. 나는 아들을 안아준다. 작고 가느다란 몸.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이 아이만큼은. 엄마 괜찮아?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아이의 손이 내 뺨을 조심스럽게 만진다. 멍든 부분을. 나는 웃는다. 아니, 웃는 척한다. 응.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우리 둘 다 안다. 나는 괜찮지 않다. 이 가정은 괜찮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시작된다. 남편은 기도를 한다. 긴 기도. 준혁이와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기다린다. 밥이 식어간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나와 준혁이도 따라 말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통일교가 지배하는 우리의 일상. 밖에서 햇빛이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집 안에는 여전히 어둠만이 가득하다. 이것은 끝의 시작이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끝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의 그 가족이 아니었다. 3년 전으로 돌아간다. 남편 정우가 통일교를 만나기 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정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나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준혁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빚도 없었고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 가서 치킨을 먹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놀았다. 정우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변화는 회사 동료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우 씨,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지 않겠어요? 가정의 행복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정우보다 나이가 많았고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정우는 그를 존경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했다. 첫 번째 방문. 정우는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그 교회에 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긴 이름의 교회였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통일교였다. 어땠어? 저녁에 돌아온 정우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좋더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평화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나는 안심했다. 종교라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 않은가. 정우가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면 좋은 일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두 번째 방문 후 정우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다. 원리강론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이었다. 이거 읽어봐. 정말 신기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 나는 책을 펼쳤다. 복잡한 도표들, 성경 구절들, 그리고 문선명이라는 사람의 말씀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는 눈을 빛내며 설명했다. 봐봐. 인류의 역사는 복귀 섭리의 역사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그 타락을 복귀하기 위해 역사가 진행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 참부모님이 계시는 거지. 참부모님?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여사님. 그분들이 메시아야.
인류의 참부모. 나는 황당했다. 메시아? 참부모?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정우는 진지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여보, 그게 좀... 아니야. 듣기만 해봐. 논리적으로 완벽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참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세 번째 방문 후 정우는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기도했다. 나는 잠을 설쳤다. 정우의 기도 소리가 들려서,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당신 회사 일 괜찮아? 잠이 부족하면. 괜찮아. 오히려 더 활력이 생겨. 기도를 하면 하늘 부모님이 힘을 주시거든. 하늘 부모님. 또 하나의 새로운 용어였다. 정우의 언어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4번째, 5번째 방문. 정우는 매주 교회에 갔다. 아니, 본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일요일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준혁이도 데려가야 해. 성화학생 교육이 있거든. 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미리 배우면 좋잖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야. 나는 반대했다. 강하게 반대했다. 안 돼. 준혁이는 아직 어려. 뭐가 어려? 오히려 어릴 때 배워야 올바르게 자라지. 정우야, 당신 요즘 이상해. 그 교회가 뭔지 제대로 알아보기나 한 거야?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두려움을. 이상한 건 당신이야. 나는 올바른 길을 찾은 건데 왜 방해하려고 해? 방해가 아니라 걱정이.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해. 하지만 그의 눈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맹목적인 눈빛이었다. 6번째 방문 후 돈 이야기가 나왔다. 헌금을 해야 해. 축복을 받으려면 헌금. 얼마?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뭐? 50만 원? 우리 형편에 그게 어디 있어?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축복을 받으면 더 많이 돌아와. 무슨 축복이 돌아와? 여보, 정신 차려. 이때 처음으로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정신 차려. 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야?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나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결혼 8년 동안 남편이 내게 소리를 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안. 내가 너무 놀라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냥 당신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워 잔 정우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보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3개월 후 정우는 정식으로 통일교 신자가 되었다. 입교식이라는 것을 치렀다. 나도 동행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정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입교 후 첫 주말 정우는 원리 강론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을 가지고 왔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왕자왕녀가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었다. 이거 읽어봐.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 나는 마지못해 책을 펼쳤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여자라는 것은 남자한테 매를 맞아야 합니다. 나는 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교리야. 참부모님의 말씀. 말도 안 돼. 21세기에 여자를 때려야 한다니 이게 무슨 교리야? 정우는 차분하게, 너무나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해해.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문맥을 이해해야 해. 이건 사랑의 매질이야. 아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매질. 그게 말이 돼? 돼.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훈육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으로 인도해야 해. 물론 함부로 때리는 건 아니야.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때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가?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을 때릴 생각 없어. 당신은 올바른 아내니까.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정확히 2주 후 나는 처음으로 맞았다. 이유는 사소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늦어졌다는 이유였다. 남편이 본부에서 돌아왔는데 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마트에서 일하다가 손님이 많아서 늦었다고 사과했다. 미안해. 곧 준비할게.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일하다가 늦었다고 했잖아. 일? 그게 가정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뺨을 맞았다. 정확히 왼쪽 뺨.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것도 당신을 위한 거야. 정우의 말이 들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뺨을 감싸쥐고 서 있을 뿐이었다. 방 안에서 준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그날 밤이 시작이었다. 지옥의 시작. 폭력은 일상이 되었다. 처음 맞은 후 일주일 동안 남편은 나에게 극진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했다. 꽃도 사왔다. 준혁이를 데리고 외식도 갔다. 나는 생각했다. 한 번의 실수였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하지만 2주 후 또 맞았다. 이번에는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컵에 물때가 남아 있었다. 정우는 그 컵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이게 뭐야? 아, 미안. 다시 씻을게.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잖아. 정말 미안해. 피곤해서 실수를. 또 맞았다. 이번에는 오른쪽 뺨.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 여자는 입이 무기다. 그리고 표정이 무기다. 입을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변명하지 마. 나는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 맞고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 책에 적혀 있었다. 3번째, 4번째, 5번째. 폭력의 빈도가 늘어났다. 이유는 점점 사소해졌다. 밥이 너무 뜨겁다. 김치가 너무 시다. 내 옷차림이 부적절하다. 말투가 거슬린다. 미소가 충분하지 않다. 참부모님 말씀을 읽어. 어느 날 저녁 정우가 그 책을 내 앞에 펼쳐놓았다. 하나님의 왕자왕녀가 가야 할 길 337페이지. 읽어봐. 소리내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여자라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인데 남자를 품어서 사랑으로 소화해야만 원만한 여자 인격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여자들, 악한 여자들은 남자한테 덜어 맞아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입을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입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무기입니다. 그 2가지예요. 그래서 여자는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막혔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왜 멈춰? 계속 읽어. 매를 맞게 되면 보따리 싸지 말고 이불에 누워서 앓으라고요. 누워서 복수하는 게 나아요. 남편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어? 이게 참된 가정의 모습이야. 남편이 아내를 인도하고 아내는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를 드는 것. 이건 폭력이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이. 그래, 사랑. 내가 당신을 때리는 건 미워서가 아니야. 사랑해서야. 당신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서. 말이 안 됐다. 하지만 나는 반박하지 못했다. 반박하면 또 맞을 것이기 때문에. 준혁이도 변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결국 준혁이를 교회에 데려가기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 성화학생 교육. 처음에 준혁이는 싫어했다.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축구를 하고 싶다고 울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다. 놀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지금이야. 준혁이는 울면서 따라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을 막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준혁이가 변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내게 말했다. 엄마, 교회에서 배웠는데 엄마는 아빠한테 순종해야 한대요. 준혁아.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남자를 따라가야 한대. 누가 그런 소리를. 참부모님이. 책에도 나와 있어. 준혁이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교회에서 받은 교재였다. 나는 그 책을 펼쳤다. 342페이지. 성격이 고약한 남편들은 여자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가끔 남편한테 한 대 맞고 눈물이 쑥 쏟아져 그저 가슴에 뚝뚝 떨어져 가지고 쓱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울다 순식간에 웃을 수 있는 여자라면 행복한 여자입니다. 나는 책을 덮었다. 아이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다니. 준혁아, 이건 잘못된 거야. 왜? 참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참부모님이 누구든 이건 틀렸어. 여자를 때리는 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준혁이가 말을 멈췄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 아니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2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폭력을 사랑으로 정당화하는 법을 배우다니. 아니야, 준혁아. 아빠가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때리지 않아. 하지만 교회에서는. 교회가 틀렸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후회했다. 부엌에서 남편이 나왔다. 뭐가 틀렸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교회가 틀렸다고 했지? 그게 아니라. 또 맞았다. 이번에는 팔로 막았다. 남편의 주먹이 내 팔뚝을 때렸다. 통증이 번졌다. 준혁이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지 마.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 미안해. 방으로 가. 반성해. 나는 방으로 갔다. 뒤에서 준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아이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괜찮아, 준혁아. 엄마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해주면 엄마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준혁이를 데리고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통장은 남편이 관리했다. 내 급여도 모두 남편의 계좌로 들어갔다. 가정의 재정은 남편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교리였다. 나는 한 푼도 없었다. 친정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남편이 통일교에 빠진 것을 알고 부모님은 인연을 끊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그 사이비 교회 나오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마라. 네 남편 좀 봐라. 완전히 미친 거 아니냐? 나는 변호했다. 남편을, 교회를. 엄마,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요. 행복. 네 얼굴 좀 봐. 그게 행복한 사람 얼굴이냐?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를 볼 용기가 없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너 지금 세뇌당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아니, 차리지 않았다. 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다. 폭력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남편은 항상 이유를 찾아냈다. 그리고 매번 남편은 말했다. 이건 사랑이야. 참부모님의 말씀이야. 여자들이 남편한테 매 한 번 못 맞아 본 사람은 불행하다고. 너는 행복해. 내가 너를 인도해 주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비명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준혁이는 점점 더 교회에 빠져들었다. 아이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교회에 갔다. 축구 대신 기도를 선택했다. 웃음이 사라졌다. 어느 날 준혁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는 왜 아빠한테 순종하지 않아? 준혁아, 교회에서 배웠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이 불행해진대. 우리 집이 불행한 건 엄마 때문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아니야, 준혁아. 엄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일까? 남편 때문? 통일교 때문? 아니면 정말 나 때문? 나는 알 수 없었다. 세뇌는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나 자신조차 내가 잘못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남편이 옳고 교회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그날 밤 남편은 또 다른 책을 가져왔다. 문선명의 말씀집 133권. 이거 읽어. 173페이지. 나는 읽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숙이도 너 남편 만나게 되면 뺨 몇 대 맞아야지. 안 때리거들랑 날 좀 때려줘서 성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해해? 남편이 물었다. 이게 참된 가정의 모습이야. 아내가 남편에게 매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말인데, 남편이 허리띠를 풀었다. 오늘은 제대로 된 훈육이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알았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맞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도망가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허리띠가 내 등을 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소리를 참았다. 준혁이가 들을까봐. 매를 맞고도 웃을 수 있어야 해. 남편의 말이 들렸다. 그게 참된 여자야. 나는 웃으려고 노력했다. 입꼬리를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온 것은 웃음이 아니라 흐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죽고 싶다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준혁이가 있었다. 아이 때문에 죽을 수 없었다.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6개월이 지났다. 아니,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매일이 1년 같았다. 몸은 멍투성이었다. 팔, 다리 등.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모두 상처투성이었다.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 아니, 가끔 때렸지만 외출 전에는 피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계산대에 서 있으면 등의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손님들의 밝은 얼굴이 괴로웠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만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언니 괜찮아요? 동료 미정이가 물었다. 30대 초반의 밝은 여성이었다. 항상 웃었다. 응, 괜찮아. 근데 요즘 많이 수척해졌어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미정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휴게실에서 혼자 있을 때 나는 거울을 봤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헬쑥한 얼굴, 꺼진 눈, 입가에 주름. 35살밖에 안 됐는데 50대처럼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지금 뭐 해? 일하고 있어. 몇 시에 끝나? 6시. 바로 와. 늦으면 안 돼. 응.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6시까지는 2시간이 남았다. 2시간의 자유. 아니, 자유가 아니었다. 그저 폭력으로부터의 짧은 휴식일 뿐. 휴게실 테이블 위에 전단지가 놓여 있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라는 제목이었다.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았다. 나는 그 전단지를 집어들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24시간 상담 가능. 손이 떨렸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알게 되면,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결정은 나중에. 지금은 아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집에 와 있었다. 그리고 화가 나 있었다. 왜 늦었어? 늦지 않았어. 6시라고 했잖아. 6시 10분이야. 시계를 봤다. 정말로 6시 10분이었다.
버스가 늦었다. 미안해, 버스가. 변명하지 마. 남편이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방으로 가. 제발. 가라고 했어. 나는 방으로 갔다. 남편이 따라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알았다. 오늘도 맞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남편은 때리지 않았다. 대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내가 미쳤었어. 당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사과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나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어쩌면 틀렸을지도 몰라. 희망이 보였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정말? 나 고민이 많았어. 당신이 고통받는 게 보였거든. 그게 사랑이 맞나 싶어서. 나는 정우를 안았다. 떨리는 몸으로. 울면서. 고마워,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준혁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아빠? 괜찮아, 준혁아. 다 괜찮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남편은 웃었다. 예전의 그 웃음. 준혁이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3일 후 남편은 교회 본부에 다녀왔다. 그리고 다시 변했다.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어. 남편이 저녁 식사 후 말했다. 내가 요즘 신앙이 약해졌다고.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당신 때문이래. 당신이 나를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어. 참부모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 다시 그 맹목적인 빛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제대로 된 참가정을 만들 거야. 그날 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맞았다. 허리띠로 주먹으로 발로. 남편은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이건 사랑이야. 이해해? 사랑이라고.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몸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소용없었다. 준혁이가 방문을 열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빠, 그만해요. 엄마 죽어요. 나가. 이건 어른들 문제야. 싫어요.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가 나빠요. 남편이 준혁이에게로 향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준혁이한테는 손대지 마. 나는 일어나서 정우와 준혁이 사이에 섰다. 남편의 주먹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이번에는 얼굴이었다. 코에서 피가 났다. 나가, 준혁아. 나는 소리쳤다. 준혁이는 울면서 방으로 달려갔다. 폭력은 계속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 감각이 없었다. 남편이 멈췄을 때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일어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일어나라고. 발로 차였다. 옆구리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린 것 같았다. 일어나서 저녁 설거지해. 아내의 의무야. 나는 일어났다. 어떻게든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했다. 눈물과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그때 결심했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준혁이를 깨웠다. 준혁아, 일어나. 우리 나가야 해. 어디? 친할머니 집. 당분간 거기서 살 거야. 아빠는? 아빠는 병이 있어. 우리가 나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아. 준혁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도 알고 있었다.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을 쌌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준혁이의 교과서,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전단지. 가정폭력 상담센터.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열쇠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어디가?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 일찍 왔어. 그런데 너희는 어디 가려고? 아무데도 안 가. 거짓말하지 마. 가방 들고 있잖아. 남편이 다가왔다. 나는 준혁이를 뒤로 숨겼다. 말해. 어디 가려고 했어? 친정. 친정? 연락도 끊긴 그 친정? 그래도 안 돼. 남편이 내 가방을 빼앗았다. 바닥에 던졌다. 옷가지들이 흩어졌다. 당신은 어디도 갈 수 없어. 이해해? 우리는 참부모님 앞에서 축복받은 가정이야. 하늘 부모님이 맺어준 인연이야. 누구도 이걸 끊을 수 없어. 하지만은 없어. 방으로 가. 준혁이도. 싫어요. 준혁이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나 아빠 싫어요. 엄마 때리는 아빠 싫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가 준혁이에게 손을 들었다. 나는 소리쳤다. 안 돼. 하지만 늦었다. 준혁이의 뺨이 빨갛게 변했다. 아이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나와 준혁이는 거실에 남았다. 엄마, 우리 어떡해? 준혁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연결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무서웠다. 전화를 걸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남편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전단지를 찢었다. 변기에 버렸다. 탈출은 실패했다. 나는 여전히 이 지옥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질 예정이었다. 탈출 시도 후 남편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세상과의 접촉이 당신을 타락시킨다는 이유였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마트에 출퇴근할 때도 남편이 동행했다. 감옥이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이번 달 헌금은 100만 원이야.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100만 원? 지난달에 50만 원 냈잖아. 본부에서 특별 헌금을 요청했어. 참부모님의 성탄 기념 행사 준비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형편에. 형편?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중요해? 아니면 세상의 돈이 중요해? 그게 아니라 준혁이 학원비도 밀렸고 전기요금도.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 헌금이 먼저야. 여보 제발. 우리 통장 잔고 좀 봐. 2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100만 원을 어떻게 내? 카드가 있잖아. 카드는 이미 한도가 꽉 찼어. 그럼 대출 받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대출? 이미 빚이 500만 원이 넘는데. 당신 정신이 있어? 우리 이미 빚이. 뺨을 맞았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다. 일상이었다. 입 조심해. 이건 투자야. 헌금을 하면 축복이 돌아와.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지금까지 수백만 원을 헌금했는데 돌아온 게 뭐가 있어? 또 맞았다. 이번에는 입술이 찢어졌다. 피 맛이 났다. 회개해. 당신의 그 불신앙을 회개해. 남편은 그날 밤 나 몰래 대출을 받았다. 내 명의로. 이미 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 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대로 교회에 헌금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대출 100만 원 입금, 그리고 즉시 100만 원 출금. 교회 계좌로. 이게 뭐야?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해? 필요한 일이었어. 내 동의도 없이? 당신은 동의하지 않았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야. 남편으로서. 이건 불법이야. 위조. 위조?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는 한 몸이야. 내가 당신 명의로 대출 받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마트 점장이 나를 불렀다. 혜진 씨, 최근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대출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혜진 씨 연락처로 안 되니까 직장으로 전화한 거예요. 대출 회사요. 내 연체됐다고 이번 달 상환금 못 받았다고. 머리가 하얘졌다. 남편이 대출받은 것은 알았지만 상환을 못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밀렸어요? 3개월치래요. 150만 원. 150만 원. 혜진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추궁했다. 대출금 상환 못하고 있었어? 3개월이나. 지금은 돈이 없어서. 없어서? 당신 월급은 어디로 가는 건데? 헌금해야지. 헌금. 대출금 갚는 것보다 헌금이 중요해? 그래.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세상의 빛보다 중요해. 미쳤어? 우리 신용불량자 되는 거 모르겠어? 신용불량자가 뭐 어때?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으면 다 해결돼.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했다.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는 정말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모두 상환하지 못했다. 총 빚은 1,500만 원이 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기도해야지. 하늘 부모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기도로 빚이 없어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 상황에서도 남편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준혁이었다. 엄마 학원비. 미안, 준혁아. 이번 달은 못 낼 것 같아. 벌써 2달째인데. 알아. 엄마도 알아. 조금만 기다려. 준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도 알고 있었다. 우리 집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준혁이가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그리고 준혁이가 요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무슨 문제요? 친구들과 자주 싸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할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매일 보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날 밤 남편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다. 다음 주에 특별 행사가 있어. 참석해야 해. 무슨 행사? 참부모님 성원 기념식. 모든 축복 가정이 참석해야 해. 참석비는? 가족당 200만 원. 200만 원? 미쳤어? 우리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래서 더 가야지.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축복?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뭐가 있는데? 뺨을 맞았다. 이제는 숫자도 세지 않았다. 너무 자주 맞아서. 회개해. 불신앙을 회개해. 회개는 무슨? 당신이 회개해야지. 가족을 파탄 내놓고. 주먹이 4배를 가격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바닥에 쓰러졌다. 입 조심해.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참가정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준혁이가 울면서 나를 안았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돈을 숨겨야 한다. 조금이라도. 가끔 마트에서 보너스를 직접 줬는데 그걸 남편 몰래 따로 통장에 넣기 시작했다. 많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탈출 자금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3개월 후 남편이 알게 되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통장을 들고 있었다. 내가 숨겨둔 통장. 어떻게? 집을 뒤졌어.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건 거짓말쟁이. 배신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생활비라도 있어야 해서. 생활비? 하늘 부모님께 헌금하는 게 더 중요해. 남편은 그 통장에 돈 150만 원을 전부 인출했다. 그리고 다음날 교회에 헌금했다. 나는 무너졌다. 완전히.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완전히 망했어. 망한 게 아니야. 시작이야. 진짜 축복의 시작. 남편은 미친 듯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다.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준혁이에게.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거야. 그때까지 견뎌줘. 엄마를 믿어줘. 편지는 준혁이의 책 사이에 숨겼다. 남편이 발견하지 못하게. 그리고 나는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탈출 계획. 이번에는 제대로.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것이다. 해고? 박 과장님이랑 같이 왜? 회사 돈을 본부에 헌금했거든. 뭐? 회사 법인카드로. 박 과장님이 방법을 알려줬어.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 그게 횡령이잖아. 횡령이 아니야.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절망만이 밀려왔다. 직장을 잃은 남편은 더욱 교회에 매달렸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었다. 그리고 나를 감시했다. 생활은 파탄났다. 월세를 2달째 내지 못했다. 집주인이 전화했다.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남편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늘 부모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며 기도만 했다. 준혁이는 급식비를 못 내서 점심을 굶었다. 친구들에게 빌려 먹었다. 선생님이 눈치채서 조용히 주는 빵으로 허기를 채웠다. 엄마 나 배고파. 미안해, 준혁아. 조금만 참아.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김치와 된장 그리고 쌀 조금.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도망가야 한다. 준혁이라도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준혁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학교 폭력 사건 이후였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학교에 좀 오셔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옆에는 준혁이가 때린 친구와 그 친구 어머니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 번 사과했다. 상대 어머니는 화가 나 있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 멍이 들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준혁이를 잘 훈육하겠습니다. 상대 어머니는 결국 가셨지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준혁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요즘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혁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말하고 싶었다. 우리 집의 상황을, 남편의 폭력을,
통일교의 교리를 모든 것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준혁이와 둘이 앉았다. 정우는 교회에 가서 없었다. 준혁아, 왜 친구를 때렸어?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한참 후 준혁이가 입을 열었다. 걔가 우리 집 이야기를 했어. 우리 집? 응.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아빠가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이 우리 집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때렸어?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 아빠가 엄마 때리잖아. 나도 때리면 되는 줄 알았어. 나는 숨이 막혔다. 준혁이가 폭력을 배우고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아니야, 준혁아.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그럼 왜 아빠는 엄마를 때려? 그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빠가 미쳤다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준혁이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아빠가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너도 절대 따라하면 안 돼. 하지만 교회에서는 교회가 뭐라고 하든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거야. 이해해?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준혁이의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몰래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읽었다. 2025년 4월 3일. 오늘도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 엄마가 울었다. 나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비명소리. 교회에서는 이게 사랑이라고 했다. 아빠도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게 사랑이면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나도 엄마를 지켜주고 싶다. 하지만 나는 너무 작다. 너무 약하다. 아빠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친구를 때렸다. 나를 약하다고 놀린 친구를 때리면서 생각했다. 나도 강할 수 있어. 나도 아빠처럼 될 수 있어. 하지만 때리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았다. 엄마 얼굴이 보였다. 맞고 있는 엄마의 얼굴. 나는 나쁜 아이인가? 교회에서는 내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도 되나? 엄마 미안해. 내가 실망시켜서. 나를 낳아서.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일기장을 덮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2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남편이 준혁이의 폭력 사건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애를 때렸다고? 응. 미안해. 잘했어. 정우의 대답에 나는 놀랐다. 준혁이도 놀란 표정이었다. 뭐? 잘했다고. 남자는 강해야 해. 때릴 줄 알아야 해. 참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어. 남자는 싸울 줄 알아야 한다고. 무슨 소리야? 아이가 폭력을. 폭력이 아니야. 남자다움이지. 준혁아, 내가 왜 그 친구를 때렸는지 아빠한테 말해봐. 준혁이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걔가 우리 가족을 욕했어요. 그래, 잘했어.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게 남자의 역할이야. 하지만은 없어. 준혁아, 너는 이제 컸어.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 남자는 가족을 지켜야 해. 엄마도 지켜야 해. 이해해? 준혁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남편은 준혁이를 남자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준혁아, 완팔굽혀펴기 50개. 아빠 힘들어. 힘들어도 해야지. 남자는 강해야 해. 매일 저녁 남편은 준혁이에게 운동을 시켰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힘든 운동이었다. 아빠 정말 못하겠어요. 못하겠다는 말 하지 마. 참부모님의 자녀가 그렇게 약해서야 되겠어? 준혁이는 울면서 운동을 계속했다. 나는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말리면 맞을 게 분명했다. 한 달 후 준혁이는 또 다른 폭력 사건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친구의 코뼈가 부러졌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교감 선생님이었다. 어머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만으로는 안 됩니다. 준혁이에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돈이 없었다. 상담 비용을 낼 여력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정우에게 말했다. 준혁이 상담 받아야 할 것 같아. 상담? 왜? 폭력이 심해지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필요 없어. 내가 교육하면 돼. 당신이 교육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후회했다. 정우의 주먹이 내 얼굴을 가격했다. 이번에는 눈밑이었다. 시력이 흐려졌다.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남편한테? 미안해. 준혁이 교육은 아빠인 내가 할 거야.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가 보고 있었다. 또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요. 뭐? 엄마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가 사과해요. 남편이 준혁이에게 다가갔다. 나는 소리쳤다. 안 돼. 하지만 늦었다. 남편이 준혁이의 뺨을 때렸다. 아이가 비틀거렸다. 너도 엄마처럼 나한테 대들 거야?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또 맞았다. 이번에는 배를. 준혁이가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나. 남자는 쓰러지면 안 돼. 준혁이는 일어나지 못했다. 아이가 토했다. 저녁에 먹은 것을 모두. 병원에 가야 해. 내가 소리쳤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 미쳤어? 아이가 토하는데. 나는 준혁이를 안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정우가 막아섰다. 어디가? 병원. 돈이 어디 있어? 병원비 낼 돈이? 그래도 가야지. 나는 정우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처음으로 정우의 재질을 뚫고 나간 것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는 의식이 흐릿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엄마예요. 어떻게 다친 건가요? 넘어져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다. 의사가 진찰 후 말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복부에 타박상이 있네요. 정말 넘어진 거 맞나요? 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병원비는 20만 원이 나왔다. 나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한도 초과. 거절당했다. 다른 카드를 꺼냈다. 또 거절. 세 번째 카드로 겨우 결제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우는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늘 부모님, 이 못난 종을 용서해 주소서. 아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것을.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며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다. 아들을 때린 것도 아내를 때린 것도 모두 교육이고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준혁이를 방에 눕히고 나는 옆에 앉았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 강해질 거야. 그래서 엄마를 지켜줄 거야. 12살 아이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 그것이 가장 슬펐다. 아니야, 준혁아. 네가 나를 지킬 필요 없어. 엄마가 너를 지켜야 해. 하지만은 없어.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약속해. 그날 밤 나는 최종 결심을 했다.
도망가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준혁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그리고 방법을 찾았다.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남편 몰래 마트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찾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합니다. 무료 숙식 제공. 법률 상담 지원. 주소를 메모했다. 전화번호도. 이제 타이밍만 기다리면 된다. 남편이 교회에 가는 날. 그날 도망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준혁이가 학교에서 칼을 들고 왔다. 준혁아, 이게 뭐야? 칼이요. 왜 칼을 가지고 왔어? 아빠 때문에. 아빠? 아빠가 엄마 때리면 내가 아빠를 찌를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12살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다. 안 돼, 준혁아. 절대 안 돼. 왜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안 돼. 너는 아빠를 죽이면 안 돼. 그럼 엄마는 어떡해요? 엄마는 계속 맞아야 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칼을 숨겼다. 준혁이가 찾지 못하게. 그리고 다시 결심했다. 내일 도망간다. 반드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준혁이가 살인자가 되기 전에. 2025년 5월 15일. 도망가기로 결심한 날. 남편은 오전 10시에 교회 본부로 출발했다. 특별 수련회가 있다며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잘 다녀와. 나는 평소처럼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집 잘 지켜. 그리고 준혁이 교육 잘 시키고. 응.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나는 10분을 기다렸다. 혹시 뭔가 잊고 돌아올까 봐. 10분 후 준혁이를 깨웠다. 준혁아, 일어나. 엄마? 지금 우리 나가야 해. 어디? 안전한 곳. 아빠가 없는 곳. 준혁이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즉시 이해했다. 진짜? 응. 진짜. 준혁이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알 수 있었다. 뭐 가져갈까? 옷 몇 벌만. 가방 하나씩만 들고 갈 수 있어. 우리는 빠르게 짐을 쌌다. 옷, 속옷, 칫솔. 준혁이의 교과서와 문제집.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거실을 둘러봤다. 이 집에서 보낸 10년. 결혼 후 처음 들어온 집. 준혁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집.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옥일 뿐이었다. 엄마 가자. 준혁이가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을 열었다. 밖에 공기가 달랐다. 자유의 냄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가까운 쉼터는 시내에서 30분 거리였다. 주소를 메모해 두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심장이 멎었다. 여보세요? 나 뭐 좀 입고 왔는데. 뭐? 원리 강론 책. 거실 책상 위에 있을 거야. 집 앞까지 가져다 줄 수 있어? 지금? 응. 버스 타기 전에. 10분 안에.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10분. 집까지 왕복 15분. 불가능했다. 준혁아, 엄마 집에 다녀올게. 왜? 아빠가 뭐 좀 가져다 달래. 엄마 위험해. 아빠가 알아차리면.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나는 집까지 뛰었다.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책을 집어들었다. 다시 뛰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7분 후 버스 정류장 근처에 도착했다. 남편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 박 과장이 있었다. 왔네. 고마워. 정우가 책을 받았다. 박 과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혜진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준혁이는 집에 있어요. 혼자? 네, 잠깐이니까요. 박 과장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하고 있었다. 그럼 전 가볼게요. 나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박 과장이 말했다. 잠깐만요. 혜진 씨,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네, 정우 씨 이야기 들었어요. 혜진 씨가 교회 활동에 소극적이시라고. 그게 가정의 화목은 아내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참부모님 말씀 기억하시죠? 네,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우 씨를 위해서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뛰었다.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 늦었어. 괜찮아. 버스 아직 안 왔어. 우리는 버스를 탔다. 뒷자리에 앉았다. 창 밖을 봤다. 정우와 박 과장이 아직 서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버스는 출발했다. 30분 후 쉼터 근처에 도착했다.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3층 건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작은 간판.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 도움이 필요해서요. 잠시만요. 문이 열렸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온화한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깨끗했다. 아이들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다. 상담실로 가시죠. 차 드릴게요. 상담실에 앉았다. 준혁이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혜진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준혁이고요. 반가워요, 혜진 씨, 준혁이.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여기 센터장이에요. 수진 씨는 차를 따라 주었다. 따뜻한 녹차였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통일교에 빠진 것부터, 폭력이 시작된 것, 경제적 파탄, 준혁이의 변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참 힘드셨겠어요. 수진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혜진 씨, 잘 오셨어요. 용기 내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말요? 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침대 2개, 책상, 옷장.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함께 하고요. 다른 입소자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6개월이에요.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동안 일자리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어요. 비용은요? 무료예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거든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혜진 씨가 용기 낸 거예요. 그날 밤 준혁이와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우의 폭력이 없는 밤. 새벽 기도 소리가 없는 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수진 씨가 급하게 방으로 왔다. 혜진 씨 남편분이 찾아왔어요. 네? 지금 1층에 계세요. 경찰도 함께 와 있고요. 심장이 멎었다.
정우가 어떻게 찾아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누군가 봤나 봐요. 어제 혜진 씨가 들어오는 걸. 박 과장. 그가 봤을 것이다. 그리고 정우에게 말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혜진 씨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도 돼요. 여기는 보호시설이에요. 하지만 경찰이 경찰도 강제로 못 들어와요. 혜진 씨의 의사가 중요해요. 나는 결정했다. 만나지 않는다. 남편을 다시 만나면 다시 끌려갈 것이다. 안 만날래요. 알겠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수진 씨가 내려갔다. 나는 방 안에서 기다렸다. 준혁이가 떨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괜찮아, 준혁아. 아빠는 여기 못 들어와.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1시간 후 수진 씨가 돌아왔다. 갔어요. 진짜요? 네, 경찰이 설득했어요.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고. 그리고 혜진 씨가 보호시설에 있다는 게 공식 기록으로 남으니까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거예요. 아직은 조심해야 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해요. 내일 법원에 가서 신청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법원에 갔다. 변호사가 동행했다. 센터에서 연결해준 무료 법률 지원이었다.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하겠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 혜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해야죠. 서류를 작성했다. 폭력의 증거, 사진, 병원 기록, 일기 모두 제출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쉼터에 계시면 돼요. 네. 법원을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돌아와.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문자를 삭제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쉼터로 돌아왔다.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우리 이제 정말 자유야. 준혁이가 나를 안았다. 오랜만에 아이가 웃었다. 진심으로. 엄마 고마워. 우리 데리고 나와줘서. 아니야, 준혁아. 늦어서 미안해.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괜찮아. 지금이라도 나왔잖아.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다. 지옥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며. 쉼터 생활 1개월.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다른 입소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폭력, 학대, 통제. 하지만 모두 살아남았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같은 방을 쓰는 미경 씨가 말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남편이 찾아올까봐, 끌려갈까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여기가 안전하다는 걸. 얼마나 계셨어요? 4개월 됐어요. 다음 달에 나가요. 집도 구했고 일자리도 구했어요. 대단하세요. 혜진 씨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미경 씨의 말이 맞았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었다. 심리상담, 법률상담, 취업교육. 준혁이도 학교 전학 절차를 밟았다. 쉼터 근처의 초등학교로. 엄마 새 학교 괜찮아. 준혁이가 첫 등교 후 말했다. 친구들이 친절해. 그리고 선생님도 좋으시고. 다행이다. 여기 친구들은 우리 집 이야기 몰라. 아무도 통일교 이야기 안 해.
준혁이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돌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심리 상담이 시작되었다. 나와 준혁이 모두 주 1회 50분씩. 혜진 씨,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 이미현 선생님이 물었다. 죄책감이요. 죄책감이요? 제가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준혁이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무서워서요.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어쩌면 제 잘못인가 싶어서요. 잘못이요? 정우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가정이 불행하다고. 제가 변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헷갈렸어요. 매일 그렇게 들으니까. 그게 세뇌예요, 혜진 씨. 가스라이팅이고요. 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눈물이 났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혜진 씨는 잘하고 계세요.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예요. 준혁이의 상담도 진행되었다. 준혁이는 요즘 어때요? 아동 상담사 박지은 선생님이 물었다. 좋아요. 학교도 재미있고. 아빠 생각은 안 나? 가끔요. 하지만 아빠가 변하지 않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를 때렸어요. 나도 때렸고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픈 걸 수도 있어. 마음이. 그럼 병원 가면 나아요? 어쩌면. 하지만 아빠가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해. 그리고 치료받고 싶어 해야 하고. 아빠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아, 중요한 건 내가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너고 아빠는 아빠야. 이해해? 네. 2개월째. 취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컴퓨터 활용,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혜진 씨 이전 경력이 있으시네요. 마트 계산원. 취업 상담사가 말했다. 네. 5년 정도 했어요. 그럼 유통업 쪽으로 다시 구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력이 있으니까요. 정규직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요즘 유통업체들이 경력직 많이 찾거든요. 일주일 후 첫 면접을 봤다. 대형 마트 고객센터 직원. 정규직이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복지가 좋은 곳을 찾았어요. 이전 직장 퇴사 이유는 뭔가요? 개인 사정이요. 지금은 해결됐어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했어요. 나는 수진 씨에게 달려가 말했다.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혜진 씨가 잘한 거예요. 3개월째.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확정되었다. 남편은 나와 준혁이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혜진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정우가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해도 돼요. 재판으로 가면 돼요. 폭력의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정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쉼터로는 보낼 수 없으니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 것이었다. 혜진아, 나는 지금 교회 수련원에 있어.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어. 내 잘못을 뉘우치면서 나는 틀렸어.
교회도 틀렸어. 이제야 알았어. 참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맞았어. 사랑으로 때리는 건 없어. 폭력은 폭력일 뿐이야. 나는 당신과 준혁이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는 미쳤었어. 완전히. 준혁이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당신도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그게 폭력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어. 아니,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이혼 동의할게. 준혁이 양육권도 당신이 가져. 나는 자격 없어. 재산 분할? 재산이 뭐가 있어? 빚뿐인데. 그것도 미안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혁이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우.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분노도 미움도 그리고 슬픔도.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다. 이혼 진행해요. 빨리. 알겠습니다. 4개월째. 새 집을 구했다. 쉼터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다. 전세금은 정부 지원금으로. 엄마, 우리 집이야. 준혁이가 방 안을 뛰어다녔다. 작지만 우리 집이야. 좋아. 작아도 돼. 아빠 없으니까. 짐을 풀면서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새로운 인생에. 5개월째. 회사 생활이 익숙해졌다. 동료들과도 친해졌다.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현재의 나를 봐주었다. 혜진 씨, 오늘 저녁에 회식인데 올 거죠? 아, 저는 아이가. 아이 있으면 데리고 와요. 우리 다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건데.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회식 자리에서 준혁이는 신나게 고기를 먹었다. 동료들은 준혁이를 귀여워했다. 혜진 씨, 아드님 정말 착하네요. 고마워요. 혼자 키우시는 거 쉽지 않죠? 힘들지만 행복해요. 진심이었다. 힘들지만 행복했다. 6개월째. 이혼이 확정되었다. 양육권은 내가 빚은 정우가. 축하드려요. 이제 완전히 자유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쉼터를 떠나는 날 수진 씨가 안아주었다. 잘 지내요, 혜진 씨. 선생님도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혜진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새 집으로 향했다. 준혁이와 함께. 작지만 우리만의 집으로.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거지? 응, 준혁아. 행복해질 거야. 나도 열심히 할게. 엄마 도와줄게. 고마워, 준혁아. 창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회복은 시작되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년 후. 나는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통일교의 실체를, 그들의 교리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지를.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혜진 씨, 저희는 사이비 종교 피해자 지원 단체입니다. 통일교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데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증언이요? 네. 공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들과 언론도 참석하고요. 통일교의 실태를 알리고 싶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내 얼굴을, 내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 제 신분은 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 변조도 가능하고요. 혜진 씨가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며칠을 고민했다. 준혁이에게 물었다. 엄마가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할까 하는데 너는 어때? 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을 겪지 않게. 그리고 아직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해요. 나도 괜찮아요. 고마워, 준혁아.
간담회 당일 국회 세미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혜진 씨 오셨군요. 단체 관계자가 반겼다. 떨리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다.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통일교,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특징을 보입니다. 교주 숭배, 경제적 착취, 가정 파괴, 그리고 폭력 조장. 화면에 자료들이 나타났다. 통일교 교리 중 문제가 되는 부분들. 특히 주목할 것은 가정폭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가야 할 길 337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여자라는 것은 남자한테 덜어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21세기에 청중들이 술렁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342페이지입니다. 여자들이 남편한테 매 한 번 못 맞아 본 사람은 불행하다. 폭력을 행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문구를 보며 몸서리쳤다. 그 문장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떠올랐다. 이제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익명을 원하셔서 A씨로 부르겠습니다. 내 차례였다. 단상으로 올라갔다. 목소리 변조 장치를 착용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교 신자의 아내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제는 이혼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어떻게 통일교에 빠졌는지, 교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파괴했는지, 폭력이 어떻게 일상이 되었는지, 아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남편은 저를 때릴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야. 참부모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책을 읽게 했습니다. 맞고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게 참된 여자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저는 3년 동안 맞았습니다. 매일.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매번 정당화했습니다. 교리로. 아들도 변했습니다. 폭력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폭력이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쉼터가 있었기에.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기에. 하지만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맞으면서도 이게 사랑이다라고 믿는 여자들. 아버지의 폭력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 제 증언이 그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나올 수 있다고. 증언을 마쳤을 때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다. 몇몇은 울고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 한 국회의원이 물었다. 어씨,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왜 진작 나오지 못하셨나요? 무서웠습니다. 혼자 살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의원이 말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믿게 만드는 것. 우리가 입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간담회 후 여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나는 몇 곳만 응했다. 익명으로. 어씨, 현재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모릅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통일교 신자인가요? 아마도요. 마지막 편지에서 42일 기도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어씨의 증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 바라시나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나올 수 있다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기사가 나갔다.
익명이었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통일교는 아니지만 다른 사이비 종교에서 제 친구가 통일교 신자인데 이 기사 보여줘야겠어요. 이런 교리가 아직도 합법적으로 가르쳐지다니 정부는 뭐하나요?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통일교 신자들로부터.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이건 종교박해입니다. 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그들도 세뇌되어 있다. 나처럼. 언젠가 깨어나길 바랄 뿐이었다. 한 달 후 또 다른 제안이 왔다. 책을 쓰지 않겠냐고. 어시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책으로 만들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요? 네. 제목은 어시가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익명으로 출간 가능합니다. 나는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쓰겠다고. 6개월 동안 책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일교의 교리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통일교에서 살아남은 한 가족의 기록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증언했다. 나는 울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다. 국회에서 사이비 종교규제법이 발의되었다. 폭력을 조장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어씨의 증언이 이 법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이 말했다. 더 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이제 통일교는 그 교리를 공개적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변화는 작았지만 의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증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 자랑스러워. 뭐가? 엄마가 용기 낸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고마워 준혁아. 엄마도 네가 자랑스러워. 이 모든 걸 견뎌줘서. 우리는 안았다. 살아남은 우리를 축하하며. 그리고 알았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것을. 2년 후 준혁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키도 많이 컸다. 이제 내 어깨를 넘었다. 엄마, 나 학생회장 선거 나가려고. 정말? 대단한데? 응. 친구들이 하래. 나 리더십 있대. 그래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준혁이는 당선되었다.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엄마, 내가 해냈어. 축하해 준혁아. 아이는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았다. 상담을 꾸준히 받았고 분노 조절을 배웠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을 익혔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정말? 어떤 애인데? 착해. 그리고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 그래? 언제 소개시켜줄래? 조만간. 준혁이는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이제 고객센터 팀장이었다. 책임도 늘었지만 보람도 컸다. 팀장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그들은 내 과거를 알았지만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현재의 나를 봐주었다. 상담도 계속 받았다. 한 달에 한 번. 미현 선생님과. 혜진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악몽은 여전히 꾸나요? 가끔요. 하지만 예전보다 덜해요. 그리고 깨면 꿈이었구나 하고 안심해요. 그거면 많이 회복된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현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언젠가는 무섭지는 않을까요?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남편분 같은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알아요. 그냥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혜진 씨 속도로 가면 돼요. 실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다. 회사 다른 팀 과장님. 이철수 씨. 40대 초반의 온화한 남자였다. 이혼 경험이 있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혜진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아들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가는데 혜진 씨 아들도 데리고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같이요? 우리 애들끼리 친구 되면 좋잖아요. 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좋아요. 영화관에서 만났을 때 철수 씨의 아들 민준이가 준혁이와 같은 학교였다. 어? 너 우리 학교지? 응. 너는 2학년 3반? 맞아.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다. 우리도 편안하게 대화했다. 혜진 씨,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했다. 일, 아이들, 취미. 그리고 조심스럽게 과거. 저 이혼했어요. 내가 먼저 말했다. 저도요. 철수 씨가 웃었다. 서로 비슷하네요. 쉽지 않죠? 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하지만 보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웃었다. 편안한 웃음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혁이가 물었다. 엄마, 철수 아저씨 좋은 사람 같던데? 응. 좋은 사람 같아. 엄마 다시 결혼해도 돼. 뭐?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철수 아저씨랑 있을 때 행복해 보였어. 준혁아. 엄마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행복해질 시간이야. 14살 아들이 하는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고마워 준혁아. 하지만 천천히 할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응.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철수 씨. 혹시 이게 새로운 사랑의 시작일까? 아직은 무섭다. 또 다칠까봐. 또 폭력에 시달릴까봐. 하지만 준혁이 말이 맞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는 행복해질 시간이다. 전 남편과의 시간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나와 준혁이가 함께 쓸 것이다. 행복한 미래를. 일기를 덮고 창 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밝게 빛나는 별들. 우리는 그 별처럼 빛날 것이다. 어둠을 견뎌낸 후의 빛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우리의 진짜 인생의 시작. 준혁이 방에서 불이 꺼졌다. 아이가 잠든 것이다. 나도 잠을 청할 시간이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해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는 괜찮다. 진짜로.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악몽 없는 잠. 전 남편의 폭력이 없는 잠. 통일교의 교리가 없는 잠. 자유로운 잠.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